같이 한 달 동안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계리사 시험에서 원가 관리 회계는 뭐 문제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문제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안 보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회계학이라고 하면 재무회계, 즉 중급회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사실 원가관리회계가 한 일반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나오는데, 아직 우리 시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문항수는 크지는 않은데, 기존의 출제 경향을 보면 문항수가 적은 대신에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좀 이렇게 낮고,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쉬운 부분, 많이 나오는 부분만 찝어 살 수는 없고, 전체 다 일단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는데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들,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체크를 해서 복습할 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사회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우리 시험 뭐 문항수나 난이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은 수업 도중에 한 번이라도 언급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시험장 갔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아예 이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범위를 넓게 잡아서 일단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 하나는 그 복습,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이 사실 기억에 이렇게 많이 오래 남아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흔히 이제 휘발성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번 듣고 바로 기억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복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뭐 수험 기간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뭐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자격 시험 대비는 일반 학교나 이런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코스는 어떻게 돼요? 뭐 예습을 하고 수업을 잘 듣고 복습을 하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자격 시험을 대비하는 거는 좀 달라요. 예습은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하라고도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예습은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 실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게 원가관리 회계만 해도 학교에서 한 2학기 정도 분량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사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재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꼭 알아야 될 것들, 또는 시험에 어떤 게 나오는 것들은 제가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시험과 전혀 무관한 거에 대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현상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예습보다는 일단은 수업을 충실히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복습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바쁘니까 뭐 다른 걸 좀 하고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그 전혀 안 좋은 방법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2, 3일 지나면 거의 잊어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는 복습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기억이 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지금 상황이 뭐
학원에 못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2배속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 얼마 안 되니까 잘 들어보시고 듣다 보면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거나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충실히 좀 대비하셔가지고 다들 좋은 결과 또 뭐 원가 관리 회계가 그래도 도움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올수록 저도 기분도 좋고요. 그래서 수업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충실히 자 대부분 회계 원리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원가 관리 회계도 회계예요. 회계인데 흔히 회계라고 하면 회계 원리하고 중급 회계를 떠올리기 쉽죠.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는 뭔가 이렇게 변방에 있는 어떤 회계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실 회계가 중급 회계 50%, 원가 회계 50%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수업 목적으로는 중급 회계 비중이 훨씬 크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라고 하면 중급 회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가 관리 회계는 뭔가 좀 이상한 지엽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 관리 회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암기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계산 문제다 보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사회 동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원가 관리 회계도 한번 이해를 해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오히려 뭐 중급 회계보다 시험 푸는 데는 훨씬 더 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가 관리 회계가 회계의 어떤 부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이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거. 이게 물론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암기하지 마시고요. 회계. 자, 회계 원리 뭐 다 들으셨으면 뭐 안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원가 관리 회계는 회계긴 하지만은 회계하고 약간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알면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자, 왜냐면 용어 같은 거가 회계학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여러분들 중급 회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회계 원리를 안 들으신 분이 계시면 가급적 빨리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회계. 우리가 회계라고 하면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전달할 건데 누구한테 전달할 거냐? 크게 두 가지 대상이 있다고 해요.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회계란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주주, 채권자가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자, 이분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재무 회계라고 합니다.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무제표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되겠죠. 자, 반면에 회사의 내부에 있으면서도 회계란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경영자가 대표적인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되겠죠. 그래서 경영자가 이용하는 회계를 관리 회계라고 그래. 관리 회계. 그래서 회계는 크게 재무회계, 관리 회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회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은. 다른 이유가 주주 채권자나 경영자나 둘 다 회계란 정보를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하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목적 자체가. 주주하고 채권자는 무슨 목적으로 회계란 정보를 이용할까? 요즘에 뭐 주식시장이 뭐 좋다고 하는데 자, 주식을 사는 사람이 회계란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목적은 바로 투자 목적. 돈을 버는 게 주 목적이고요. 반면에 이 경영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회계란 정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영자라고 하니까 뭐 조금 용어가 낯선 분도 계시는데 사장으로 보면 돼요. 사장님들은 회계란 정보를 왜 이용할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고. 자, 사장들은 회사에서 뭐 하는 사람들일까? 첫 번째는 의사결정한다 그래. 의사결정. 말이 좀 어려운데 결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사장님들은 우리 이제 직원이라든지 각 부서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지 항상 평가를 하죠. 성과 평가. 이게 바로 경영자 사장의 주 목적인 거죠. 자,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 우리가 봐야 될 회계가 바로 원가 관리 회계잖아요. 이게 바로 그 관리 회계라고. 이게 바로 중급 회계예요. 당연히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뿌리는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요거 배우러 온 거예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회계학의 학문적인 체계를 한번 볼까요? 회계학. 아까 제가 회계 원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회계학의 출발점은 바로 회계 원리가 됩니다. 회계 원리, accounting principle. 요거는 뭐 분계, 회계 용어. 물론 이제 회계 원리를 일단 들으신 다음에 얘네들을 들으면은 좀 이해하기 편해요. 근데 꼭 얘가 안 들으면 큰일 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회계 원리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뭘 봐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중급 회계를 보는 거죠. 중급 회계. 중급 회계가 일반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급 회계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고급 회계라고. 어드밴스드. 고급 회계는 뭐 고급스러운 회계라기보다는 일반 회계에 담기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M&A, 인수합병 또는 파생상품, 환율 이런 것들 바로 고급 회계입니다. 약간 지엽적인 부분이고요. 자, 근데 회계 원리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하는 거죠. 원가 관리 회계. 자, 원가 관리 회계는 또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가 회계라는 게 있고요. 관리 회계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회계학의 체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과목에 회계학이라고 하면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얘랑 조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얘가 재무회계, 얘가 재무회계. 그리고 얘가 관리회계. 얘는 하나 빠졌네. 원가회계. 여기 원가회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원가회계는 뭐냐면 별도로 한 분야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도 포함된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는 표현을 쓰고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뭘 배우러 온 거예요? 요거를 배우러 온 거라고. 원가회계, 관리회계. 얘 배우러 온 거 아니에요. 얘는 중급회계, 얘는 원가관리회계.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도 실제 50도 50%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6대 4 정도 나와, 6대 4. 우리는 더 얘가 비중이 더 크죠. 근데 앞으로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가 아주 초창기여서 문항수는 적고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도 좀 낮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충실히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투자를 하시면 어느 정도 점수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배울 텐데 얘는 좀 알겠어요. 왜? 말씀해 드렸으니까.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평가하는 거다. 근데 얘만 보는 게 아니고 얘도 봐야 되잖아요. 원가회계. 얘는 뭘까? 원가회계는. 자, 이 우리 보드막 분필 있죠? 분필. 이 분필 우리 학원은 어디에서 사왔을까요? 학원은 문방구에서 사왔을 거예요. 문방구. 문방구 같은 회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기업이라고 합니다. 상기업. 상기업은 일반 도소매업이고요. 물건을 사와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팔아서 그 차익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바로 상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방구를 가정했을 때 이런 회계원리 들으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방구의 재무제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요걸 만드는 회사로부터 사왔어요. 몇 박스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네. 그게 회계장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되죠. 팔리면 어디에 기록이 돼?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기록이 됩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이걸 사와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팔면은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죠. 그게 바로 재무회계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요걸 만드는 회사의 상황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만드는 회사를 뭐라고 하냐면 제조업이라고 합니다. 제조업. 그러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분필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 만들려면 흙도 필요하고 그 사람 인건비도 필요하고 염색약도 필요하고 할 거예요. 그럼 요거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계산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원가회계예요. 그럼 원가회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볼까요? 제조업에서의 제품 원가 계산이 원가회계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만드는 회사가 이걸 원가 계산을 했어. 근데 창고에 보관하고 있네. 그럼 그거를 어디에 기록해야 돼요?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으로 기록해야 되겠죠. 팔면 어디에 기록해야 돼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기록합니다. 결국 뭐예요? 원가 계산의 내용은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 팔면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일까? 왜? 자, 우리 사장이 의사결정을 하죠. 결제를 하는데 결제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게 우리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익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수익, 즉 매출에서 비용 원가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모르면 얘를 알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책을 안 들어가니까 그냥 그런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요걸 알아야 우리가 뭘 배우는지 알아요. 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저도 여러분들처럼 원가 관리회계를 공부한 사람이겠죠. 수험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할 때는 얘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했어. 암기해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얘 정체가 뭔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가 관리회계를 공부하면서 얘를 생각한다고. 자, 원가 관리회계가 어렵다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원가 관리회계는 재무회계랑 전혀 다른데 원가 관리회계 공부하면서 얘를 상상을 해. 뭔가 안 맞아 논리적으로. 당연히 안 맞죠. 얘는 상기업을 배우는 거고 얘를 제조업을 배우는 건데 당연히 맞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배우러 왔는데 자, 그러면은 이 원가 회계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고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인데 왜 굳이 여기에 포함시켰을까?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얘가 훨씬 중요하니까. 뭐가 관리회계가. 자, 그러다 보니까 원가 관리회계는 원가회계 관리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아서 제 교재는 원가 관리회계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책도 있고 시중에 가면 그냥 원가회계라는 책도 있어요. 자, 원가회계라는 책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얘도 들어가 있어. 또 관리회계라는 책도 있지만 내용 보면 얘도 들어가 있다고. 요즘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원가 관리회계라고 하기도 하고 원가회계라고도 하고 관리회계라고도 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딱 반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부분에서 원가회계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관리회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좀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중급회계는 있잖아요. 중급회계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절대적 양이 많아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어요. 원가 관리회계는 일단 양 차원에서는 좀 작아요, 비중이. 하지만 특징이 전혀 달라요. 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 집어넣을 게 많아. 절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원가 관리회계는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가 관리회계를 중급회계처럼 공부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가 관리회계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기본적인 머리에 논리 형성이 돼야 된다고. 이 논리 형성이 안 돼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그래서 제가 원가 관리 회계의 전체 흐름을 지도로 한번 표현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그려 보시고 책 앞장에다 한번 써 놓고 우리 이제 진도 나갈 때마다 체크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한번 정리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나름대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가 관리 회계 전체 숲을 제가 한번 그려 드릴 테니까 앞장에 한번 써 놓으시라고.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원가 관리 회계를 시험 과목으로 하는 자격증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공인회계사, 뭐 세무사, 뭐 간평사, 관세사, 계리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원가 관리가 똑같은 거니까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책은 똑같아요. 하지만 시험은 다릅니다. 일단 시험 범위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다르고 출제 경향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목적에 맞는 수업을 들으셔야지 좀 보수적으로 나는 회계사 강의 들을 거야.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업 자격증에 맞는 수업을 들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일단 회계는. 자, 원가 관리 회계는 크게 원가 회계가 있고요. 관리 회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딱 반반이에요.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지금은 전체 흐름을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100% 이해는 안 돼요. 일단 앞에 써놓으시라고. 나중에 수업을 다 들어야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원가에는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네. 원가는 뭐가 원가라고 그랬어요? 요게 얼마짜리인지 계산하는 게 바로 원가 회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 회계에서는 주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제품 원가 계산을 배울 겁니다. 예, 하나에 얼마씩인지. 예. 그 다음에 관리 회계에서는 이것도 설명해 드린 건데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하고요. 성과평가, 이게 바로 관리 회계예요. 큰 틀로 보면. 그러면 자, 원가 회계에서는 원가 계산을 배울 건데 원가 계산이 뭐 간단하지가 않겠죠. 대표적으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원가 계산 방법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회계로 가면 의사결정, 성과평가가 있는데 의사결정은 뭐예요? 사장 입장에서 뭐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 의사결정이 기간적으로 단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이 있다고 합니다. 단기는 사장이 의사결정을 했는데 의사결정 결과가 1년 이내에 나타나는 게 단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을 했는데 의사결정 결과가 1년 이후에 나타나는 게 바로 장기 의사결정이에요. 1년 기준 보시면 되는 거고. 단기는 다시 일상적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특수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상적 의사결정은 사장 입장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예산. 그리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어 자체는 CVP 분석, 손익분기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일상적 의사결정. 특수 의사결정은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관련 원가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대체 가격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관련 원가 분석, 대체 가격 결정. 이게 바로 단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결과가 수년에 걸쳐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들. 우리 교재에서는 자본예산이라고 써요. 자본예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의사결정 파트 내용이고요. 성과평가. 성과평가라고 하면 딱 어떤 느낌이 들어? 뭘 평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과평가를 하려면 사실 어떤 기준이 제시가 돼야 되고 요걸 이제 실적하고 비교를 해서 요 차이 나는 거 가지고 평가를 하죠. 이게 바로 성과평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책임회계 제도라고 합니다. 책임회계 제도. 책임회계 제도가 이제 평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의사결정, 성과평가 있고 그 다음에 원가 있고 이게 전체 내용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원가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 얘네들도 중요하지만 요게 엄청 중요해요. 요게. 그러니까 원가 순수한 원가 회계도 아니고 순수한 관리 회계도 아닌 부분이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가 계산의 관리적 응용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얘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얘를 정복을 하게 되면 얘를 다 정복하는 거예요. 시험에도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대신 왜? 어려우니까. 대신 알고 있으면 훨씬 무기를 장착한 게 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자,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표준원가 계산,
그 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왜 중요하냐면 이 변동 원가 계산은 요 자체로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얘는 원가 계산의 관리적 응용이다 보니까 얘가 어디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 여기 단기 의사결정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원가 계산을 공부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단기 의사결정을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잘 알면 이미 얘를 알고 있다고. 또 표준원가 계산은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 자, 이 성과평가 책임회계 제도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얘를 알면 이미 얘도 예습을 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얘가 어렵냐면 제품 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이름 뭐 이름. 얘도 원가 계산, 원가 계산이거든. 얘도 이름은 원가 계산이지만 얘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격이. 그러니까 얘의 정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상하네. 왜 같은 원가 계산인데 내용이 왜 전혀 다르지? 그러면은 공부하기 싫어진다고. 얘는 비록 원가 계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얘하고는 전혀 달라요. 오히려 어디에 가까워요? 여기에 가까운 거로 여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이제 원가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또 수업 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사실 원가 관리 회계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얘는 결국에 의사결정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단기 의사결정이죠. 그리고 책임회계 제도라고. 이 단기 의사결정은 변동원가 계산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 책임회계 제도는 표준원가 계산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요거를 책 앞장에 써놓고 지금 이해 못해요. 수업 들으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요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요거는 논리적인 흐름이 연결이 되는 파트. 얘는 논리적 흐름이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다른 자기 시험 많이 출제가 되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두 번째는 최신 관리 회계. 이게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전체 원가 관리 회계. 얘는 사실 얘네들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된 부분은 아닌데 우리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흐름을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원가 회계부터 관리 회계까지. 흔히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래요? 숲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원가 관리 회계는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겠다. 이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수업 중이라도 좀 충실하시고 복습을 좀 철저히 하시면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 뭐 원가 관리 회계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